우리 주식시장부터 좀 살펴주시죠. 네, 장 초반만 해도 정말 긴장감도 넘쳤고 우려가 컸습니다. 네네. 시장이 이렇게 무너지나 코스피, 코스닥 모두 1% 넘는 급락세를 보였는데요. 나오고 있네요. 그래도 다행인 것이 기관 투자자들이 오늘은 좀 방어군으로 출동을 해줬습니다. 아하. 그래서 외국인의 이 투매 물량을 받아서 결과적으로 오늘 하루만 놓고 보면 낙폭은 그리 크지 않았는데 다만 수급을 좀 들어보면 오늘도 이번에 외국인이 1조 원 넘는 투매를 했거든요. 지난주 금요일에도 뭐 거의 2조 원대 이상을 팔고 있고. 그랬었죠. 자, 이렇게 된다면 현재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세는 상당 부분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오늘로써 일단 판이 끝났다. 이렇게 보긴 좀 힘듭니다. 지금 주식시장에서 흔히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미국이 기침만 해도 한국은 뭐 독감 걸린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오늘 우리 주식시장 이런 연관성에서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렇죠. 지금 아마 전 세계 모든 주식 투자자들이 내일 새벽입니다. 우리 시각으로 오전 6시 반을 기다리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바로 엔비디아의 분기 실적이 발표가 됩니다. 아하. 그런데 이전부터 지금 뉴욕 증시, 미국 증시는 AI 거품론에 대한 이야기, AI 거품론 붕괴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지속적으로 상당폭 좀 하락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고스란히 우리에게도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것들이 사실이고요. 네. 결과적으로 단기 변곡점은 역시 내일 새벽에 나올 엔비디아의 분기 실적 결과를 그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과연 시장이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건 이제 상당히 좀 자의적인 시장의 부분이기는 하지만 네. 그것을 보고 판가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내일 우리 시간으로 오전 6시쯤입니다. 자, 그런데 최근 흐름 보면 앞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뭐 물론 9만 달러 선을 다시 회복하긴 했습니다마는 비트코인도 하락세가 지금 이어지고 금도 하락하고 네.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산 가치가 있는 것들은 다 오른다고 하는 국면이었었는데 지금은 상황이 좀 달라진 건가요? 네, 우리가 그래서 에브리띵 랠리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에브리띵 랠리의 이유가 뭐냐? 보통 뭐 주식이 오르게 되면은 뭐 아니면 완전 자산은 또 떨어지고 되고 그래야 되는데 주식도 오르는데 금값도 사상 최고였고요. 금도 오르는데 디지털 금이라고 하는 코인도 오르고 있고요. 뭐 이 온 동네 방네 자산이 다 오른 에브리띵 랠리였는데 지금은 정반대. 말씀하신 대로 예. 에브리띵 셀 오프입니다. 주식도 빠지고 있고요. 금값도 빠지고 있고 가장 이 타격이 큰 것은 암호화폐, 코인 시장입니다. 이 코인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 기준으로 올해 1월부터 올랐던 상승분을 최근 며칠 사이에 다 반납을 해서 뭐 장중한 때 9만 달러도 깨지는 이런 모습이 나왔거든요. 아니 엊그제까지만 해도 에브리띵 랠리라더니 왜 갑자기 에브리띵 셀 오프라고 하느냐. 좀 복합적인 요인이 있는데 예. 역시 가장 큰 핵심은 AI 거품론에 대한 우려가 큽니다. 여기까지 들썩들썩대고 유동성을 땡겨오고 빚내서 투자하고에 대한 핵심 중에 하나는 이제 AI 세상이 올 거야. AI가 바꿀 거야. 그러면 AI에 대한 이 랠리는 판타지라든가 거품이 아니라 정말 실체가 있어라고 판단해서 뛰어들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성의 목소리가 좀 나오고 있는 것들이 하나가 크고요. 두 번째는 유동성에 대한 문제인데 연준이 지속적으로 좀 금리 인하는 꽤 해줄 것 같았거든요. 당장 이제 12월에 있을 12월 FOMC 회의에도 인하를 하고 뭐 내년에는 이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바뀌니까 더 금리를 낮출 수 있을 거야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최근에 연준 인사들 발언들을 좀 보면 지금 아무래도 물가 수상에 이거 트럼프 관세 때문에 좀 걱정돼 이러면서 머뭇머뭇거리게 되니까 이 금리 인하가 또 쉽지 않네라는 이제 그런 부분이 하나가 있고 세 번째는 이제 제가 짚는 건데 트럼프 자체에 어떤 위기의식 같은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과거에 이 정도였다면 뭐 코인이 흔들린다라든가 주식이 이렇게 빠지게 된다면 트럼프가 누굽니까? 본인이 나와서 한마디씩 해주거든요. AI 거품 아니다. 뭐 미 정부가 중국처럼 책임지겠다라든가 코인도 뭘 하겠다라든가 하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한마디도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그 저변에는 역시 트럼프의 상호 관세에 대한 위법 판결, 즉 연방 대법원의 판결이 좀 많이 신경 쓰이는 것 같아요. 그게 아마 빠르면 연내에도 나올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만에 하나 이게 위법이 되면 2조 달러 이상입니다. 거의 2천조, 3천조를 돌려줘야 돼요. 페이백 환급을 해야 되는데 그럼 이제 완전히 뭐 레임덕이죠. 그렇게 된다면은 이제 그런 부분이 하나가 있고 뭐 앞서 세계 뉴스라든가 정치 뉴스 보면 이제 앱스타인 파일 공개라는 것들 이제 하원도 공화당 하원이 균열이 됐거든요. 그럼 그거 공개되면 뭐 국민 앞에서 또 그 파일 열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트럼프도 상당히 위축됐기 때문에 이런 시장의 낙폭에 쉽게 개입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좀 작용하고 있습니다. AI 거품의 유동성에 마지막으로 트럼프의 위기의식까지 그렇죠. 지금 작동하고 있는 것 아닌가. 자, 그렇다면 지금 거의 모든 자산이
주춤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이제 개미 투자분들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싶습니다. 그렇죠. 이건 이제 AI 거품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에 나오는 AI 거품은 엔비디아 실적이 잘 나온다, 안 나온다. 하이닉스의 HBM이 많이 팔린다, 적게 팔린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큰 구조를 좀 보면은요. 예. 엔비디아의 칩이 있고요. 이 칩들을 모아서 AI 데이터 센터라는 것을 이제 만듭니다. 아주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 이제 그 AI 데이터 센터를 놓고 클라우드 서비스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알고 있는 챗 GPT, 그러니까 오픈 AI처럼 이제 AI 관련한 서비스를 해야 되는 이런 구조가 펼쳐지는데 지금 나오는 거품론은요. 앞단은 좋다 이거예요. 엔비디아 너무 실적 좋고 AI 데이터 센터를 짓느라고 막 회사채도 땡기고 빚도 내서 짓고 있는데 요 다음들 이 클라우드 사업자와 이 AI 서비스 사업자가 지금 투자한 것만큼 지금 뭐 몇백억 달러씩 회사채를 발행해서 투자한 만큼 뽑을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즉 정확한 표현은 AI 거품론이라기보단 AI 과잉 투자론, AI 과잉 지출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엔비디아가 돈 버는 거는 오케이. 그런데 이제는 엔비디아가 돈 벌지 말고 오픈 AI가 엄청난 돈을 벌어야 돼. 아마존이 지금보다도 훨씬 더 돈을 많이 벌어야 돼. 이제 이 논쟁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살짝 위기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뭐 그게 전문가별로 다르지만은 뭐 하이닉스의 완판대 때 그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 뒷단에 있는 과연 이 AI 서비스 사업자, 클라우드 사업자들이 돈을 벌 수 있을까? 저는 뭐 짧게 더 말씀드리면 우리 닷컴 버블 때도 이 통신 네트워크 이제 인터넷 간다고 하니까 시스코 시스템즈 장비 엄청 잘 팔렸거든요. 붕괴되기 직전까지도 시스코의 실적은 좋았는데 결과적으로 그 장비를 산 이 인터넷 서비스 업체들이 돈을 못 벌면서 그대로 버블이 붕괴되지 않았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좀 판단해 보시고 과연 메타라든가 뭐 아니면 오라클이라든가 아마존이라든가 팔란티어라든가 이런 곳이 적어도 판타지가 아닌 실적이 찍히는지는 반드시 우리 투자자 스스로가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내일이면 11월 20일이고 점점 이제 연말로 향하고 있는데 항상 이제 연말부터 연초까지 주가 상승세 뭐 이른바 산타랠리라고 하잖아요. 여기다가 지금 주식이 지금 하락세에 있는 국면에서 지금 사? 마라? 고민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네. 그걸 뭐 제가 구체적으로 컨설팅 하기는 그렇지만 이제 B2, 우리가 신용융자잔고라고 하죠. 주식담보대출을 받거나 아니면은 저축은행에서 스탁론을 이렇게 땡기셔가지고 하는 이 B2 규모가 뭐 대한민국 증시 역사상 최대치를 찍고 있는데요. 뭐 B2를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담보 비율이라는 게 있어서 이 담보 비율을 채우지 못하면 이제 뭐 저축은행이라든가 증권사에서 전화 와서 이제 마진 콜이 옵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를 채워 넣어야 되는데 지금 상당 부분 좀 막판에 몰린 것 같거든요. 우리의 이 개인 투자, 적어도 B2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뭐 일반적으로 여윳돈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이야 뭐 중장기적으로 버틸 수 있겠지만 빚을 가지고 지금 SK 하이닉스를 놓고 외국인은 이제 계속 투매를 하고 있거든요. 이 대결을 펼치시는 분들은 글쎄요, 이제 너무나 낙관보다는 내가 여기 붕괴되면 또 돈을 어디서 구하지라는 이 자금 계획은 꼭 세우셔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 신용융자, 이 B2 또 스탁론 빌리신 분들은 저는 오히려 좀 조심성을 더 경고하고 싶은 그런 상태입니다. 담보 비중도 있기 때문에 좀 포트폴리오를 짜서 좀 전략적으로 생각하시는 게 좋겠다. 한순간에 밀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외국인들이.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자, 다음 금리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시중은행 4곳의 주담대, 주택담보대출 혼합형 금리가 6%대에 진입했어요. 네. 이제 혼합형 금리라는 게 뭐냐면 우리는 미국의 몰기지처럼 뭐 10년 고정금리, 20년 고정금리, 30년 고정금리가 없고요. 가장 많은 고정금리 기간이 이제 5년. 그리고 나서 이제 변동으로 바뀌게 되는 이런 구조 아니겠습니까? 근데 바로 그 혼합형 금리의 상단이 6자를 찍었습니다. 웬만한 시중은행이 모두 6자를 찍었고 신용이 좋으신 분들도 지금 주담대 받으러 가면 한 4.3%, 3%대는 거의 힘든 이제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좀 의아하죠. 우리의 기준금리는 2.5%밖에 안 되는데 왜 주담대는 5.6%를 받는 거야? 라는 이제 그런 이야기인데요. 일단은 이 혼합형 기준금리의 기본이 되는 것이 은행채 5년짜리, 금융채 5년짜리인데 여기 금리가 이제 튀어오르면서 이제 코픽스 금리가 함께 좀 튀어오르는 그런 상황인데
그럼 이제 그 다음을 또 생각해 봐야죠. 이 은행채 금리, 금융채 금리는 왜 올랐어?로 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부터가 좀 복잡다난한데 지금 은행채 5년물 금리만 오른 것이 아니라 우리 국고채, 우리 한국 국채 금리도 튀어오르고 있습니다. 아하. 이건 이제 복잡다난한 문제가 외국인들도 우리의 국채를 좀 팔기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역시 결정타는 뭐 이번 주, 또 지난주 여러분 뉴스도 많이 보셨겠지만 이창용 총재의 발언 이슈들, 그러니까 이제 금리 인하는 좀 힘들고 금리 동결, 어쩌면 금리 인상 뭐 이 정도의 코멘트들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장에 좀 발작적인 상승 움직임이 나온 것이 이렇게 연쇄 나비 효과를 펼친 것이 아닌가 이런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말씀하신 그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그 발언 잠깐 한번 들어볼까요? 지난주에 통화 정책 관련해서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방향을 바꿀 수 있다. 외신에 이렇게 밝혔습니다. The magnitude and timing of the cut or even the change of direction will depend on the new data that we'll see. 자, 지금 이 발언으로 짐작해 보면은 금리 인하보다는 동결에 좀 무게추가 실린 건지, 그러면은 이것은 국내 시장에 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렇죠. 저 정도의 발언을 이제 제가 했다면은 뭐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중요했습니다. 중앙은행 총재가 저런 식의 발언, 특히 이창용 총재가 한 것은 좀 상당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앞부분은 괜찮았어요. 금리 인하에 대한 폭과 시기 부분에 대해서는 뭐 데이터를 보겠다까지는 괜찮은데 그 다음 코멘트가 상당히 거슬렸던 거예요. 네. 정책의 방향 전환.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지금 금리 인하를 하고 있는 기조잖아요. 근데 금리 인하에 대한 방향 전환은 뭐죠? 금리 인상 아닙니까? 네네. 그러니까 아니 왜 느닷없이 방향 전환이라는 이야기를 해? 그러면 대한민국, 특히 한국은 이제 금리 인하는커녕 금리 동결이 기본이고 여차하면 금리 올리겠네. 예. 이 소식 전해지면서 그날 외국인이 2조 4천억 투매하고 채권도 다 집어던지고 금리가 급등했던 이제 그 시작이 된 건데요. 이창용 총재는 또 왜 저런 발언을 했을까요? 본인이 모르진 않았을 텐데 제 생각입니다는 역시 환율입니다. 지금 원달러 환율이 너무나 올라가고 있고 이제 곧 1,470원까지 가고 있고 하니까 일정 부분 우리 외환당국도 뭐 저는 구두 개입을 넘어서 달러를 들고 시장에 좀 개입하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제 하는 이 차트를 좀 보면은 그런 차원에서 일정 부분 이제 저런 식의 좀 발언을 통해서 환율을 좀 지키려는 뭐 그런 뉘앙스였었나라는 좀 이제 생각도 해보지만 상당 부분 언젠가는 이창용 총재가 저 발언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는 그런 발언이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거시적인 얘기도 있지만은 좀 가깝게는 이 대출 관련해서 실제 이용하신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최근에 그 저신용자가 고신용자보다 더 낮은 금리를 적용받는다. 그러니까 금리 역전세가 나온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일반화될지도 걱정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아니 나는 성실하게 빚을 갚아왔는데 역차별 아니야? 이런 불만도 있어요. 네, 뉴스도 많이 나왔고 취재도 많이 됐던 것 같은데 이제 시작은 이재명 대통령의 포용 금융이죠. 신용 좋고 넉넉한 분들은 오히려 더 이자를 많이 낼 수 있는데 어려운 분들이 이자가 더 높고 뭐 신용이 더 낮고 이제 이런 얘기에서 시작이 됐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은행들에서 일정 부분 좀 실탄 어느 정도 자금 이제 펀드를 좀 조성해서 저신용자들에 대해서 상당 부분 이제 금리를 깎아주는 이제 이런 프로그램을 이제 작동을 하고 있는데요. 네네. 그런데 이제 어떤 좀 오류 또 모순이 나오게 되냐면 현재 우리나라의 신용등급 이 대출금리 체계는 1000점 만점이잖아요. 그래서 1000점, 800점, 700점 하고 이제 500점대가 거의 마지노선이 되고 있는데요. 각국의 은행들에 대해서 이제 제시하고 있는 금리폭을 좀 봤더니 600에서 650점의 구간에 속한 분들이 하나가 있고요. 600점 이하, 뭐 550에서 600점 부분들이 있으면 당연히 600점 이하가 더 싸야 되잖아요. 더 비싸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놓고 보면 오히려 600점에서 650점이 600점을 깎아먹는 5자를 찍은 사람들보다 더 금리를 많이 내는 이제 그런 형국이 나오는 것이 각 은행에서 속속 집계가 되면서 아니 이렇게 되면은 뭐 신용등급 높은 분들이 그러지는 않겠습니다만 여기에 좀 마지노선에 걸려 있는 분들 600에서 뭐 630점짜리 분들이 내가 왜 아등바등 이렇게 막 신용 점수를 끌어올리려고 하지? 차라리 그냥 더 빼버려가지고
500점대로 떨어지면은 더 싼 금리 받을 수 있는 이제 이런 모럴 해저들을 제기할 수 있다라는 이제 그전 주장들이 이제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반면에 또 다른 한켠에서는 이게 약간 통계 오류일 수도 있는 게 이제 500점대 분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그분들이 주담대 같은 거를 받거나 전세담보대출을 받았다라고 하면 여기에선 실질적으로 이제 신용 점수가 많이 어필하는 건 아니거든요. 담보물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이걸 하나하나 따져봐야 된다라는 이제 또 그런 주장도 나오고는 있지만 이제 이 포용 금융을 실천함에 있어서 지금 나오게 되는 요 마지노선에 있는 위아래 구간들에 있어서 느껴지는 어떤 그런 좀 모순들 이런 모럴 해저드 부분들은 반드시 참조해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